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한 달 전 외손자의 탄생을 지켜본 50대 택시기사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하죠. 그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장문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잘 안 보이네요. 서울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정동섭 미카엘 회장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요. 또 카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 선물 준비하셨나요? 청년 작가들이 개성을 가득 담아서 만든 선물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토요일 서울 홍대 근처에서 청년 작가들의 성물을 판매하는 평화마켓이 열리는데요. 판매액 일부가 기부된다고 하니까 나눔도 함께 실천하실 수 있겠네요. 평화마켓을 주관하는 청년문화공간 주 동교동 관장인 장원석 신부님 연결합니다. 다음 주에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의미 있는 일인데요. 착한 밥상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카카오는 당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풀 출시 연기도 검토하는 것 같네요. 택시와 카풀의 갈등 원인, 김영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택시 이용하는 분들 워낙 많은데요. 네. 이 카풀 서비스는 기존의 카카오 택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네, 카카오 커플은 자가용 운전자가 카풀 앱을 통해서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운 뒤 돈을 받는 서비스인데요. 네. 일반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영업용 운전자는 당연히 손해가 예상되고요. 네. 택시업계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지금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네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7일부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어제 비대위를 열고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가하는 카풀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집회 참가자들은 차량 만여 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기도 막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집회 참가 규모가 총 11만 명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카풀 반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비대위는 택시업계 4개 단체, 즉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등이 돌아가면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막 옆에는 최모 씨의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비대위는 카카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률 자문을 비롯해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택시업계가 카풀에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대로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 영업이 활성화되려는 시도 앞에 사회적 약자인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표 전국 택시노련위원장은 정부는 하루속히 카풀을 중단시키고 택시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도입이 취소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승객 호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택시업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카카오가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당초 오는 17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개시 일정 등을 정부 등 관계기관, 택시 업계 등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정식 서비스 일정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셈인데요. 카카오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카풀이 택시 승차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택시와 카풀의 갈등 김영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국회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면서 분신한 택시기사의 분향소입니다. 택시단체들 앞에서 들으신 대로 어제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요. 또 20일에는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 지혜로운 해결책은 없을까요?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카풀의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신 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지금 택시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의원님도 지금 택시업계의 우려에 공감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댓글들이나 또 현장에 이제 그 소비자인 국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택시가 이제 불친절하고 또 정작 필요한 때 안 온다. 또 택시 타면 이제 기사님들이 정치 얘기만 하고 조금 불편하게 말을 계속 건다. 이제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네.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기껏 해봐야 산학금 내고 나면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뭐 이 정도 월급 가지고 애들 키우고 사는데 여기에 전국에 있는 자가용들이 카카오 카풀이 허용이 된다면 자가용들이 전면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입이 되는데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격앙돼 있고 화가 나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네, 카카오 카풀 금지를 주장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카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카풀 자체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풀이 지금 현행법처럼 그냥 같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이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정도 주는 이런 카풀은 합법이지만 카카오가 주장하는 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카풀 중개를 통해서 누구나 또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이런 형태의 카카오가 주장하는 카풀은 불법이다라고 저는 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풀 운전자의 자격이나 안전 문제도 여러 번 지적하셨더라고요. 뭐 전과 기록, 전염병 문제도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대한민국 법 체계가 그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돈 받고 이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돈 받고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송 면허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택시 운송 면허 허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굳이 허가를 받고 택시나 버스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회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아무나 그냥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택시 운전 자격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과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과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약, 뭐 강력범죄, 폭행,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수없이 많은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들이 적성 검사를 통해서 10년에 한 번씩 이제 보통의 운전자들은 이제 적성 검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택시 운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훨씬 짧게 돼 있고 또 정밀하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서울 같으면 서울의 교통 지리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느냐. 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택시에 불친절한 이런 측면만을 이제 피부로 느끼지만 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회사나 택시 운전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과 의무를 부과해서 이를 통과한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예. 만약에 지금 카카오 카풀이 허용이 돼서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국가가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카카오에서 자체 검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 가입 증명서, 그다음에 운전 면허가 있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뭐 이런 대포 차량이 아닌지 여부, 이 정도만 지금 자체 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택시 운전 면허를 받으려면 꼭 이제 지방자치단체 건강검진 서류라든지 아니면 전과 기록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출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택시 면허가 나오는데 예. 카카오는 그러면 이 카카오 카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전과 기록서 받을 겁니까? 매달 건강 검진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네. 택시야말로 골목 상권이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약탈 경제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또 외국에서는 우버 서비스가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에서 또 홍콩 같은 데도 지금 우버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버를 허용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 3, 4년 전에 이제 우버 논란이 됐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논의 끝에 결국은 우버를 허용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내린 우리 사회의 결론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우버를 도입한 국가들의 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라고 하는 게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제 어떤 때는 보면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이 자가용을 가진 차량들이 카카오 카풀 형태로 이게 사실은 이제 자가용 택시 운전이거든요. 일종의 카카오 카풀이. 예. 그러면 이 모든 자가용 운전자들이 나도 그러면 지금 특별한 직장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택시 카카오 카풀 형태로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아야겠다고 도로에 뛰어들었을 때 그러면 이 갑자기 그냥 이 출퇴근 시간에 또 심야 시간에 일정 시간에 그냥 도로가 꽉 막히는 이런 상황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택시 시장도 지금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고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가용 소유자들이 많아지면서 택시 타는 승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부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운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이 사실상 이 카카오 이걸 통해서 이제 택시 비슷하게 운송을 하겠다고 도로에 뛰어들면 현재도 포화되어 있는 택시 시장에 월급 200, 250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택시 기사를 포함해서 이 카카오 이 카풀을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까지 한 달에 50, 100만 원 버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운송 시장의 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사실은 중간에서 배를 불리는 사람은 카카오 대리를 해주는 이 카카오 호출 서비스만 이게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서비스 할 때마다 지금 20%씩 이게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공유 경제가 필요하긴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말만 공유 경제지 사실은 이게 약탈 경제인 겁니다. 이게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피자 가격이라든지 통닭 가격 요새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배달앱이 지금 수수료를 20, 30%씩 뛰어가면서 이분들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다가 가격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근데 카카오 이 카풀 중개도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가 들어왔을 때 네.
동네 복덕방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또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어떤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면 그건 참 선하고 착한 공유인데 예. 이 배달앱이라든지 카카오 카풀 같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특정 직역에 있는 소상공인 회사들을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일종의 약탈이고 대기업적인 어떤 이 포획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예. 공유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음에 와닿는 듯한 그럴듯한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실은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탈을 하는 이런 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풀 찬성 여론이 높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퇴근 시간에 이제 택시가 잘 안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심야 시간에 술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택시들이 잘 안 잡히고 불친절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보편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는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이 카풀 중개 유료화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카카오 카풀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게 된다면 전국에 지금 현재 한 20만 대 정도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전국에 돌아다니는 실제 택시 기능을 하는 차량들이 100만 대가 될지 200만 대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택시 직역에 또는 운송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결국은 카카오만 배불리 되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이분들이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택시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찬성 여론이 더 이제 국민들의 보편적인 찬성 여론이 더 높긴 하지만 궁극으로 가면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첫째는 하나는 국민들께서 조금 이거 받아들이고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택시가 이제 남아들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니 그러면 현재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2부제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그럼 차라리 그냥 부제를 풀어버리면 이제 길거리에 조금 택시들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서 현재의 합리적인 택시 제도 안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런 카카오 카풀과 같이 모든 자가용 택시를 사실상 택시 영업의 세계로 허용하는 이런 식의 어떤 파괴적인 공공교통 체계의 변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당이 카풀 관련 TF를 만들었는데 중재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중재안이 나올 문제가 아니고요. 카카오 카풀이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정부 여당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야 된다. 네, 선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가서 사실 이 카카오 카풀이 이미 시범 운송을 일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자들 구속하고 형사 처벌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택시기사들 표심을 의식해서 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글쎄, 택시기사님 표심을 의식했다면 사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카카오 카풀 금지돼야 된다고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떤 택시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아마 정서 때문에 이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조금 좀 비유가 과다할 수는 있겠지만 세월호 생각해 보시면 그 배가 함부로 구조도 변경이 되고 이게 과적 있고 이러면서 대형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택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가령 뭐 조수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라든지 예. 택시처럼 이제 유상 운송에 쓰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기간을 일반 자가용보다 훨씬 짧게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의 안전 의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사님들의 전과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체크하는 이런 공적인 어떤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 공공교통의 안전을 저희가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카카오 카풀로 이게 자가용들이 그냥 누구나 택시 사실상의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세월호처럼 그냥 차량 뭐 이렇게 구조 변경되고 뭐 이렇게
기사님들도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도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 있어서 네. 사실은 공적인 이 교통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이게 카카오 카풀이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요. 어제 숨진 택시기사의 분향소를 찾아서 택시 감찰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또 의원님은 이부제를 풀자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택시가 과잉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택시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보면 택시들이 그냥 팽팽 놀고 있는 택시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하고 이제 자정 무렵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갈 이 시간에 지금 택시가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보다 택시가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거고 실제 택시업계의 평균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 택시가 과잉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과 이 택시업계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게 출퇴근 시간하고 이 심야 자정 무렵 집에 귀가하는 요 시간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감차로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네. 국민들께서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는 여론이 보편적일 정도로 이게 택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안 잡힌다고 불만이 많은 이 상황이라면 예. 그러면 차라리 그냥 택시 2부제를 풀어가지고 국민들 그 수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카풀 형태의 어떤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 대해서 이거 수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즉시 형사처벌하라라고 하는 직무상의 어떤 이 명령이 내려와야 될 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보니까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법 위반이 명백한데 명백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도 수사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이번엔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직 회장이세요. 정동석 미카엘 회장님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카풀 앱 서비스 가톨릭 신자인 택시기사분들도 반대하시는 거죠? 네, 먼저 카풀 때문에 고인이 되신 최우기 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카풀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카풀의 원래 목적이 차량 이동 대수를 줄여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시간대 도로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예. 대기업인 카카오가 불법적인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 행위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유경제라는 말로 포장하여 주당 법정 최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훨씬 넘는 하루 15시간 이상의 운행에도 한 달 200여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택시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카풀이 카풀의 원래 취지를 벗어났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법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카풀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출퇴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면 카풀 서비스를 받아들이실 수도 있나요? 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출퇴근 장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로서의 카풀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또 여론은 카풀에 호의적입니다. 국민의 절반가량이 카풀 서비스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런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그 찬성 이유를 보면 승차 거부, 승천한 불친절 등 택시 병폐 해소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택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한하여 택시 합성을 허용하고 개인 택시 부재를 완전히 해제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택시는 국가에서 관리와 감독을 받지만 카풀앱은 공유 경제를 명분으로 아무런 규제 없기 때문에 네. 승객 안전은 무시되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이부제를 풀고 합승을 허용하면 꼭 카카오 카풀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신 거네요. 아, 물론 그렇지요. 예. 네. 예. 근데 또 택시업계의 카풀의 반대가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이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시가총액이 9조 원이고 삼성보다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공유 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30만 택시 종사자의 밥줄을 뺏는 것으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범으로서 서민시장 약탈 행위입니다. 네. 회장님은 택시 운전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예, 40년이 지났습니다.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예, 예. 요즘 택시 경기는 어떤가요? 택시 경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택시는 동네 북입니다. 자가용 영업회의에 뺏기고 심야버스에 뺏기고 콜밴에 뺏기고 이제는 카카오 자가용 영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 주 52시간 이후로 네. 밤늦게 피크 시간대에 손님이 없어요. 아, 그게 느껴지시는 거군요. 예, 이 지경에 카풀을 한다고요. 하려면 먼저 기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놓고 카풀을 하라고 하십시오. 아, 택시 운전이 고되시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때도 많으시죠? 아, 그럼요. 제가 40년 넘게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저의 작은 노력으로 바쁜 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지요. 네. 서울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기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계세요? 네. 예전엔 회원이 380명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분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서 약 200여 명밖에 안 돼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 카풀 반대 집회에 다들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가야지요. 회원들에게도 참석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 생계에 관한 일입니다. 네. 카풀이 허용되면 택시 가족들의 생계에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나서주길 바라십니까? 정부에서는 불법 유사 택시 영업 행위인 카풀 앱의 근절 대책과 택시 산업 발전과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주시고 예. 국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역의 운송 질서를 어렵히는 카풀에 대한 금지법으로 제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택시 이용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승차 거부나 뭐 택시에 대해서 불편함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정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저희들도 각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잘 풀려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서울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직 정동섭 미카엘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택시와 관련된 추억이 하나쯤 없는 분들 없으시죠? 저도 당장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출근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논란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곽진원의 택시를 타고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문자창이 꽉 찼습니다. 지금 택시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끝번호 5818님,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카풀에 뛰어들면 사고가 날 것이다. 걱정된다고 하셨고요. 또 김윤경님께서 택시 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지금 요구한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이마테오님, 고인이 되신 택시 기사님 명복을 빈다고 하시면서도 서울에 가서 택시를 잡아보면 불편한 게 맞다. 차문을 열고 행선지를 말하려고 하면 차문을 열지 말라고 한다. 승차 거부당하는 주민들, 또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7237번님 께서도 택시 달라져야 한다.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1946번님께서는 야당 이야기만 듣습니까?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당에 먼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카풀 TF 전현희 의원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조만간 인터뷰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나 묵주, 미사뽀 같은 성물들 천주교 신자라면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비슷비슷하고 평범한 디자인이 좀 아쉽진 않으셨나요? 청년 작가들이 개성을 담아서 만든 성물이 이번 주 토요일 홍대 근처에서 선보입니다. 평화 마켓인데요. 톡톡 튀는 성물도 사고 또 성탄 선물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판매 수익금 일부가 기부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주 동교동 관장이신 장원석 신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네, 평화마켓이 벌써 8번째를 맞았더라고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람들은 큰 힘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힘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싫었고, 작은 힘들을 모아서 작은 사람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천주교 프리마켓 셀러들, 작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모아서 그분들의 작은 힘을 모아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자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평화 마켓에 참여하는 청년 작가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네,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저희가 프리마켓을 다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홍대나 연남동 아니면 신촌 일대의 프리마켓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천주교 가톨릭 신자 작가들도 모으고, 네. 아니면 유명 작가들도 모으고, 그렇게 처음에는 약간 불안전하게, 그래서 4팀, 5팀, 10팀 이런 식으로 하게 처음 모이게 됐습니다. 예,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평화 마켓으로 된 거군요. 네네네. 올해 평화 마켓에는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네, 우리는 27팀이 참가하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은 40팀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거를 뽑는 것 자체가 힘드시죠? 조금 많이 미안한 마음이 될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평화 마켓에도 개성 넘치는 성물들 많죠. 미리 좀 보셨나요? 네, 저희가 시중에서 꼭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그라시아 안즈 717 그레이스라는 등 좀 유명한 작가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부터 비롯해서 기타 등등 가죽공예며 아니면은 뜨개질, 자수, 문구류, 도자기까지 와. 다양하게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평화마켓에서 성물만 판매하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떤 네. 것들이 또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뭐 도자기나 문구나 아니면 자수나 뜨개질 그리고 그 캘리그라피 같은 어떤 뭐 좋은 성경 글귀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본인의 좌우명을 써간다든지 네. 아니면 본인의 도장을 만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네, 그 구입하신 분들 후기 보니까 세례명 새겨진 도장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네. 네. 평화마켓 찾은 분들 어떻게 뭐라고들 얘기하시나요? 처음에는 많이 조금 좋아하시면서도 그 혹시 이게 사라지진 않을까라는 어떤 일회성 행사가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셀러들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처음 취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은 힘을 모아서 큰 힘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작은 힘이 되어서 주변을 돕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잘 그 사람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라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인지 불안불안해들 하셨는데요. 오히려 평화마켓을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먼저 하자고들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으셔서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잘 팔리고 인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 신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예. 그 주얼리나 선물 쪽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도 구입을 좀 하시나요? 저는 네 그날 조금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팔릴 듯한 분들에 대해서 그 열심히 이렇게 응원하는 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차원에서. 네네. 네. 주 동교동이 그 홍대 입구역하고 가까워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연말에다가 주말이라서 더 붐빌 것 같은데요. 천주교 신자가 꼭 아니신 분들도 많이 와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홍대 2번 출구 바로 뒤쪽에 있고요. 네. 그 요새 소위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연털파크라는 그 경의선 숲길 그 바로 옆이라 사람들이 오며 가며 신기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 그 카풀 이야기해 주신 오늘 그 김혜영 앵커님이 하시는 열린 세상 오늘처럼 네. 저희도 하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꼭 신자들에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열린 세상, 그래서 신자 아닌 분들도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네네. 또 성탄 맞아서 더 성탄 분위기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물들도 아마 성탄에 맞게끔 준비가 돼서 아마 성탄의 기쁨을 더 느끼실 수 있는 그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화마켓 판매 수익금 10%가 문화 취약층인 청소년들한테 전해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뭐 기부금을 받을 청소년들이 정해졌나요? 네, 보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그 문화 취약층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사회복지법이나 기타 세상 안에서 정한 기준 법 안의 테두리에서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법적으로는 그 불가능하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도움을 안 줘도 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희귀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달동네에서 이렇게 집을 고쳐주는 거 하여튼 그런 것들로도 쓰고요. 그렇게 기부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일단은 저희 청소년국 안에 보라매 수련관이나 성동 수련관이나 뭐 서초 유스센터라든지 기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아까 제가 앵커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신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어떤 수련관을 통해서 세상 안에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 신자면 더 좋고 어쨌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법 테두리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네. 그렇군요. 모레 저녁에 음악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던데 어떤 컨셉의 공연입니까? 아무래도 성탄이니까요. 모두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추기경님 직속 청년합창단이라는 마니피카 챔버콰이어랑요. 그 생활성가 가수 최준영 막시모랑 그다음에 해금 연주 등으로
그렇게 네. 오시는 분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주 동교동에 가면은 성탄 분위기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주 동교동에서 평화마켓 말고도 다양한 행사 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나오신 김에 내년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행사 어떤 게 있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내년 8월 첫째 주 정도에 가톨릭 청소년 연극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매해 사실 있는 거고요. 그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기타 등등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연극은 공짜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창작극으로, 그리고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1,200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신자분들도 오셔서 이 시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예. 그들의 극을 통해서 또 공짜로 그 연극도 보시고 또 이 시대 시대상도 들여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부터 지금 평화마켓에 가보고 싶은데요. 네. 평화마켓 짧은 홍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화마켓은요, 제가 사실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각자의 작은 힘들이 모아진 것이고요. 작가분들에게 또 힘을 줄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그날 오실 모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 작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세상의 어떤 따뜻한 우리의 힘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성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시부터 시작하나요?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네, 정오에 맞춰서 가면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모레 홍대 근처에서 열리는 평화마켓 소식 청년문화공간 주 동교동 관장이신 장원석 신부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평화마켓 완판을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한 코너 우리농촌 이야기를 나누는 착한 밥상 순서입니다. 농촌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30년 후엔 농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농의 권리를 강화한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주목되는데요. 다음 주쯤 유엔 총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선언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기권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부산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김인한 신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유엔 농민권리선언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일단 선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2000년 그때 이제 세계적인 소농 중심의 농민 단체인 비아 캠페시나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비아 캠페시나뿐만 아니라 가톨릭 농민 진영들과 여러 농민 단체 지원을 받아서 2017년에 이제 그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얼마 전 2018년 9월 28일 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것이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네. 원래 공식 명칭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원래 공식 명칭입니다. 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농민 권리 선언이라 하는데 이 과정이 좀 독특한 것이요. 이것이 어떤 인권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농민 운동 진영에서 제기해서 또 제안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시스템인 유엔에 의해서 선언문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결의안은 총 서문과 28개 조항에서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정의, 국가의 의무, 평등, 차별, 권리, 그다음에 천연자원과 어떤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농촌 지역민들은 누구고 이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네.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어찌 보면 전문이라 할까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왜 이런 그 권리 선언을 하게 됐는지 취지가 그 농민과 농촌 지역민이 또 인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식량 생산을 위해서 정 노력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빈곤과 기아, 자살, 고령화, 이주 문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또 막상 그들은 또 오히려 토지라든가 물, 종자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을 제정해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농민이라고 할 때 영어로 farmer가 아니라 peasant입니다. 우리 그냥 농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층민인 어떤 농민을 얘기하죠. 예.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같이 목축업, 유업, 유목, 뭐 여러 가지 농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그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게 또 이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 그리고 자원의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적절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또한 토지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뭐 생물 다양성과 물과 위생에 대한,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어떤 권리인 뭐 그 인권에 가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민 권리 선언이 통과가 되면 우리 농민들의 삶도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기권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선언문이 유엔에서 채택이 되면 가입국에는 국제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정부는 왜 기권했느냐는 질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한다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8일 날 유엔 총회인데도 아마 이때도 기권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래서 물론 반대를 하고 싶지만 아마 기권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의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인권 선언 있죠. 유엔의 세계 여성 선언, 뭐 아동 선언, 그 장애인 선언을 통해서 정부는 관련 법들을 정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그 말을 보니까 정부 관계자의 논리는 지적재산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해서 국제법이 충돌될 때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모든 국제법은 인권의 우선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과 생명의 권리에 앞서서 뭐 내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건,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인권 대통령으로 상징되는데 왜 농민의 문제에서는 이 인권문에서 뭐 퇴보되고 과거의 신자유주의적인 농정 관점이 반복되고, 또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유엔에서 인권 법무관실에서 일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가톨릭 농민들이 다 함께하는 세계적인 조직도 지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제 가톨릭 농민운동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피막이라고 하는데 1964년도 포르투갈에서 우리가 조직을 창립했는데 현재 67개국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한 조직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농민회가 여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하고 지역 조직들과 연대하는 가톨릭의 전체 국제적인 총 연합체죠. 그래서 이 연합체는 그래서 각 대륙별로 4개 대륙의 같이 상황에 맞춰서 이 대륙별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또 4년마다 한 번씩 세계 총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를 하는데, 피막은 교황청 공식 인준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의평화위원회, 평신도위원회, 국무위원회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세계 조직과도 연계되는데 유네스코나 유엔 난민기구, 뭐 유엔 경제이사회 협의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가톨릭 정신으로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을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죠. 네, 지난달이었죠.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 가톨릭 농민 총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참석자들과 어떤 얘기 많이 나누셨습니까? 일단 좀 많이 더웠습니다. 네. 네, 그 몇 가지 큰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 내용들이 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동의한 게 전통적인 가족농이라든가 소농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농사에 우리가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겠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을 농촌에 어떻게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고요. 네. 그리고 농업과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황님의 회칙인 찬미받으소서를 신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농업이 생명을 위해서 하는가 자본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어떤 성찰들도 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속 가능한 식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될 수 있는가.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농업, 아주 많은 것을 재배한 농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농업만이 지속 가능하고 또 생물 다양성과 물과 땅을 지키고 또한 자연을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함께 교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또 농민권리선언 함께 공유하고 또 각국에서 정부를 상대하기로 했고요. 그때 지금 우리가 정해졌는데 이 피막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유감 표명에 대한 어떤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까지요. 기권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피막 전체조직에서 한번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그 세대 간의 대화의 단절에 대해서 청년들이 세대가 줄어들고 서로 대화하나 공유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서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전 세계 농업 농촌의 고민은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농촌 얘기를 나누는 착한 밥상 오늘 부산 우리농본부장 김인환 신부와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평화마켓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지은 엘리사벳님께서 많이 피카스를 사랑하시는 신부님 방송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또 평화마켓 가보셨나 봐요. 소소한 재미가 많다고 올해도 참여해보도록 하겠다고 얘기 전해주셨네요. 또 신부님 사랑해요 도 들어왔습니다. 장원석 신부님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길 미끄러지지 않게 옷차림 또 신발 다 주의해서 챙기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초 예상보다는 눈이 조금 적게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에서 김수환 추기경 역할을 맡은 배우 최재원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감히 김수환 추기경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감히 당신의 목소리를 연기할 수 있을지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동료 배우들과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 그리고 오후 5시 50분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에서 함께합니다. 생명사랑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노트 9의 스마트 S펜을 누르면 사진 찍고 프레젠테이션 넘기고 음악도 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더 뉴 슈퍼 파워풀 노트 삼성 갤럭시 노트 9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진 않으시나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상도 기자의 집중 분석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생활하게 해야 된다. 탈시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또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내년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지내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춘천교구가 내년 교구 설정 80주년을 앞두고 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자들의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된 전기요금 폭탄 논란, 맘 놓고 에어컨도 못 틀었던 분들 많으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드디어 바뀌려는 모양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네요. 전기요금 문제 이상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전기요금 인상설이 들립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당 국회의원이 인상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네. 지난 화요일에는 이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데요, 한전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뉴욕 증시에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 이런 물론 뭐 한전은 국내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런 요인 때문에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여당에서는 원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 의원이 거론했다는 게 좀 의외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욱 의원이 총대를 맸는데요. 이현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네. 또 지금처럼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화력 발전, 미세먼지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장을 못 올려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될 모양이네요. 네, 지난 화요일에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기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결국은 누진제를 손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주택용 전기 사용 실태를 평가한 후에 국민 여론 수렴 그리고 국회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행 누진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현행 주택용 전기 요금은 1단계는 200kW, 2단계는 200에서 400, 3단계는 400kW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최저와 최고 단계 요금 차이가 3배쯤 나고요. 1단계보다는 그러니까 3단계로 가면 전기 요금을 더 물게 됩니다. 그렇죠. TF는 전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 해외 사례 등을 기초 자료로 참고해서 이제 안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네. 아무래도 개편 방향이 최저와 최고 단계 요금 차이를 좀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개개인이 내는 부담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방향이 큰 틀에서 잡혀 있습니다. 네, 한전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건 어떤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국내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최근 이제 국회에서 김사마 의원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한전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네.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시 내용 중에는 국내에서는 하지 않았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갔냐면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장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부는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올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이 싸다는 말 이런 얘기는 자주 합니다. 올 상반기 이제 김종각 한전 사장이 산업부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네. 두부보다 콩이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산 원가보다 전기값이 더 싸다는 걸 이렇게 빗대서 한 말인데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당 109달러입니다. 실제로 OECD 평균이 150
$7니까 싼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전기요금에 손을 대고 싶은 속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한전이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1,294억 원이었고 그리고 올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그 대규모 적자를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네. 원자력 발전, 석탄 등 그 소위 이제 더러운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그 에너지원이 가동되면서 3분기에는 1조 3,900억 정도로 흑자를 봤습니다. 그 3분기 연속 적자를 본 이유는 그 원자력이나 화력, 그 석탄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생산비가 비싼 LNG 연료를 그 청정 연료를 쓰다 그러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그 한전은 전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예. 한전 입장에서는 현재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올해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원자력이나 석탄 비중을 줄이면 한전 적자가 커진다는 논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제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까? 에어컨을 돌리지 못한 일도 속출을 했었고요. 그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뭐 서민요금을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좀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국민 여론이 아주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전 4기, 석탄 발전소 7기가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한전이나 정부 고민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회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예, 요금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문제, 또 산업용 경부화 요금, 농사용 전기 이런 얘기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화 요금은 밤 11시에서 9시까지 이제 산업용에 적용되는 그 전기인데 네. 평균 단가가 59.2원입니다. 반대로 이제 낮에는 최고 147.9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그 싸게 쓰는 전기를 좀 비싸게 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테고요. 예. 가정용 전기로 누진제 개편, 농사용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용 요금에 손을 대면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고 농사용 전기는 농민의 반발을 우려됩니다. 네. 누진제 개편도 시한이 나오면 국민들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써서 전기료 폭탄까지 떨어뜨리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을 계속한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그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정부의 선택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발달장애인들을 시설보다는 지역사회로 특히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탈시설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학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라고 하면 자폐 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뇌성마비를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발달장애는 선천적으로나 성장 과정에서 생긴 대뇌 손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제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장애라고 부릅니다. 네, 발달장애인들의 거주 현황은 어떤가요? 네, 2016년 기준으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수가 3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의 0.1% 정도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에 1,500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수용된 시설이 39개인데요. 그중에 절반이 넘는 20곳이 바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탈시설을 주장하는 세미나에 다녀왔다고 하던데 발달장애인들이 왜 시설을 나와야 된다고 하던가요? 네, 우선 시설 복지 자체가 구조적인 모순과 폐해성을 지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요 근래 불거진 인권 문제와 비리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를테면 대구대교구에서 위탁 운영했던 대구 희망원 사건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상까지 받은 반백년 역사의 최우수 복지시설이 알고 보니까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 횡령, 온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죠. 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또한 대다수 발달장애인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온 점을 지적했는데요. 가족의 품을 떠나 군대와 같은 낯선 환경의 시설에서 지내는 것은 바로 사실상 수용 보호에 불과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애인이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립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내는 국민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약자가 아니라 다른 강점을 지닌 인간 주체를 보고 그 강점을 살려서 맞는 직업을 찾게 해준다는 게 목적인데요. 예. 이를테면 지적장애인은 충직하고 순진한 성격, 자폐성 장애인은 하나에 몰두하는 뛰어난 집중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례로 현재도 뮤지컬과 영화에 출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은 증후군 배우 강민희 씨가 있고요. IT 회사 태스크웍스에서는 많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설을 떠나게 되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텐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부모가 직접 발달장애인들을 돌보기 어려웠던 게 시설에 보낸 큰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시설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동생활과정인데요.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 등의 자격이 최소한 한 개는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을 위탁 양육하는 겁니다. 예. 입양은 아니지만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게 강점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는 정부의 복지 지원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야 정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도 정부와 그리고 정부의 예산 심사를 맡은 국회에 장애인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이 옆에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남들은 한창 활동할 낮 시간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낮 동안만이라도 부모 대신에 발달장애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 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서비스와 관련해 처음에 발표한 예산이 대략 120억 원이었는데요. 그 정도면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1,500명만 하루에 4시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용 대상이 12만 명이니까 1% 수준이죠. 아이고, 턱없이 모자라네요.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 둔 부모님들이 얼마 전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네, 증액 자체는 됐습니다. 80억이 늘어서 200억 가까이 돼가지고 지원 대상이 2,500명으로 1,000명 더 늘어났습니다. 네. 네, 부모들은 올려준 것은 고맙지만 당초 기대한 바와 달랐기 때문에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씁쓸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 부모와 직접 만나 약속한 네. 생애 주기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현실이 이러면은 그냥 시설 필요성을 느끼는 분도 여전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한 어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데요. 어머니가 항상 아들 옆에 붙어있느라고 다른 부모님들처럼 시위에 나서는 거는 꿈도 못 꿀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정말 부득이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닷새 동안 아들을 어느 기관에 맡겼는데요.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10시 조금 안 됐는데 잠을통 문을 잠궈놓고 엄마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통을 열어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병원 입원이고 뭐고 모든 거를 포기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아주 많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갈 곳이 생기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엄마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탈시설을 할 사람은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규모 거주시설이 필요합니다. 아유,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시설을 원하든 탈시설을 원하든 간에 부모님 마음은 다 아픈 자식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게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네, 장애인 거주시설들도 원래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고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화로이 공존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학주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내년 10월을 특별 전교의 달로 지내게 됐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별히 선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0월 인류 복음화성 장관인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서한에서 내년 11월 30일은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이라며 선교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제1차 대전 종식 뒤 세계의 선교를 복음적으로 쇄신하고 만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북돋아 주기 위해 1919년 11월 30일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반포했습니다. 교황은 또 인류 복음화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서한을 통해 내년 10월에 특별 전교의 달을 거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민의 선교 의식을 함양하고 다시금 새로운 열정으로 교회 생활과 사목 활동을 선교적으로 변모시키려는 목적이라고 교황은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모든 신자가 복음 선포에 참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신자 공동체 안에 선교와 복음화의 열정이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며 또한 그분 백성을 향한 열정인 선교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교황 교서 반포 100주년은 온갖 형태로 교회 안에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숨어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며 사목적 비관주의에 빠지고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향수에 젖는 등 반복되는 유혹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빈다고 기원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용서가 죄를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물리치며 사랑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기쁜 소식이 우리 시대 안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세상에 선포돼 모든 이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인류 복음화성과 교황청 전교기구에 특별 전교의 달을 준비할 임무를 맡긴다면서 이러한 준비 활동은 개별 교회와 봉헌생활회, 사도생활단, 단체, 운동, 공동체 등 여러 교회 기구들의 의식 고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류 복음화성 장관 필로니 추기경은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특별 전교의 달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세례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선교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필로니 추기경은 선교 활동은 교회의 가장 고귀한 임무라며 전 세계 주교회의와 교구, 본당, 단체들은 항구히 선교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전교의 달 공식 홈페이지도 제작돼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춘천교구가 내년 교구 설정 80주년을 앞두고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나 바라는 점 등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설문조사 결과 이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양냄새 나는 목자, 진심과 사랑을 품은 겸손한 목자에게서 신앙의 기쁨과 희망을 얻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신자들은 가족의 권유나 천주교에 대한 호감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춘천교구가 내년 교구 설정 80주년을 앞두고 교구 신자 16,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1차 결과입니다. 8천여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신자 다수의 신앙생활 현주소와 희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춘천교구 신자들은 기쁨과 희망을 주는 신부님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38.5%가 진심과 사랑으로 신자들을 대하는 겸손한 사목자의 모습을 꼽았습니다. 이는 경건한 미사 거행과 감동적인 강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사제의 강론 준비에 대해 더 노력해야 할 점으로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변화해야 할 사제의 모습으로는 38.7%가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습을 꼽았습니다. 신자 35.3%가 고해성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고해사자가 먼저 부드럽게 말씀을 건네주면 좋겠다는 응답도 2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본당 수도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려움을 따스하게 돌보는 영적 보살핌이었습니다. 본당 공동체 안의 갈등 이유로는 신자 간, 단체 간의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습니다. 친한 사람, 자기 단체 중심 문화가 본당 공동체 화합과 친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본당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선 39.4%가 지역보다는 성당 내 소외된 신자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음화를 위한 본당 차원의 우선적 노력 방향에 대해서는 냉담교우 예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진정한 신앙과 생활을 함께 나눌 이웃이나 공동체를 꼽았고, 신앙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확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본당이 협력해 이를 추진해야 할 활동 영역으로는 사회봉사, 선교활동, 교육활동을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신앙 교육 방법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신자가 특강이나 강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장 크게 느끼는 때는 어려움 중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와 미사 영성체 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교구 사목국장 김혜종 신부는 교구는 통계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 신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사목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박성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공공행정과 보건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과 농림업, 건설업에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주력 업종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확대됐고 30, 40대 취업자 감소 행진이 이어간 만큼 고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 상황 타개를 위해 연말까지 만들기로 한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 개 등 공공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일시적 회복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남북 군사 당국이 감시 초소인 GP 상호 검증에 나섰습니다. 11개조로 나뉘어 편성된 우리 측 검증단은 어제 오전 남측 GP에서 북측 GP까지 오솔길로 이동해 군사 분계선에서 북측 관계자와 만나 검증 작업을 펼쳤고, 북측은 오후에 같은 방법으로 검증 작업을 펼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GP 시범철수 시설 부산물 잔해로 벽돌을 만들고 철근으로 평화 상품을 제작하거나 베를린 장벽처럼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24년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애의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두 나라 장관들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BC, KB국민 등 전업 신용카드사 8곳과 NH농협, IBK 기업은행 등 경영카드사 7곳 사용자는 이에 해당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1억 226만 장에 해당하지만 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3건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도 포함됩니다. 전국에서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60만 3천여 대로 체납액은 모두 4,048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 개인의 희망은 높아졌지만 사회 국가 차원의 희망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에서 평화마켓 소개해드린 터라 마음이 홍대 앞으로 가 있네요. 열린 세상 오늘 윤건의 홍대 앞에 눈이 내리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